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통 보수 농객이시죠.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넥타이도 화려하시고. 우리 그 자원봉사자 코디가 이 목요일 마키아벨리 녹화 때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이 박진영 교수가 워낙 옷을 잘 입고 해서. 무슨 근거 없는 이야기를. 예, 지금 한 2배, 3배 더 신경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부끄럽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그 마키아벨리 변희재 대표 편이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참 그거는 좀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 마키아벨리는 정말 이 정치 고관여층, 그렇죠. 마니아들을 위한 프로인데, 네.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좀 이상해. 저희 나름대로 이 정치 토크의 클래식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그러니까 지금 매불쇼가 뭐 거의 100만 넘어가는데 매불쇼는 정말 이 엔터 요소를 엄청나게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수시가 없습니다. 그냥 부사 없습니다. 그래서 매불쇼 100만보다도 이건 더 큰 거라고 봐야죠. 다음 이제 변희재 대표님 덕이죠. 근데 보니까요, 이게 확실히 이 보수 진영 얘기를 해야지 흡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역동적이고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요동치냐에 따라서 이 정권의 향배가 결정나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저희가 12월 위기설을 이야기했을 때 설마 또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국민의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해결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 원래 이렇게 센 분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난번에 이 내란에서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인물 키워드는 박근혜 전광훈이었거든요. 박근혜 정광훈인데 이번 주가 지금 박근혜 정광훈으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아니라 제가 빨라질 거라 그랬는데 저는 이미 벌써 시작됐다고 봐요. 박근혜 전광훈발 이제 내란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광훈 목사하고 이렇게 단절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쪽의 주도에서 굉장히 세게 단절 카드가 들어가는데 김기현하고 이제 김재원이 좀 발목 잡힌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저는 결국에는 이제 짓밟아서 단절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광훈의 영향력이라는 게 당내 경선에서만 영향력일 뿐이지 다들 이거는 국힘당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은 도움받고 싶은데 본선에 전광훈이 끌고 다녔다가는 100%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전광훈 치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이 일단은 경선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권 경쟁에서 전광훈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김기현이 과반 넘어서 투표한 거, 김재원이 1등한 거, 이건 뭐 분명한 전광훈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걸로. 근데 뭐 공을 세웠으면은 뭐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을 세웠을 때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정광훈의 문제는 공만 세웠다면은 그냥 나불나불 거리면서 뭐 내가 공천을 또 뭐 잡니마니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국힘당에서 이제 이용해 먹고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총선 때 이제 막 공천권 가지고 날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야말로 토사구팽. 원래 이 뒷방 실세들은 본인이 공을 세우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안 내세우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그게 개인적 캐릭터인가요? 캐릭터가 그걸 아니면 못 참아요. 아스팔트라는 대중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세워야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아스팔트 운동은 뭐 정광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아스팔트 운동하고 뭐 예를 들면 보수에서 최대리 회장도 아스팔트 운동하는데 물론 이 대중에게 돈과 조직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광훈 목사는 거기다 뭐 거짓말까지 그러나? 하여튼 뭐 과장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뭐 총선을 뭐 휘두르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힘당 내에서는 안 되겠다, 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 된 거죠. 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 2020년 총선을 책임졌던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정광훈 목사와 이렇게 소송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때도 뭔가요? 지금하고 뭐 유사하다가 볼 수 있죠. 그때도. 근데 그때 정광훈 영향력이 훨씬 컸죠. 지금보다는. 지금보다 그때 컸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되니까. 전광훈이 거의 모든 태극기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반문 이른바 통합연대를 만들어서 문재인과 싸우고 그 상태였기 때문에 또 황교안이 대표 지위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은 나중에 단식 투쟁으로서 버티고 있을 때 전광훈이 그 단식 투쟁을 다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황교안과 전광훈이 막 같이 무대 올라오고 뭐 거의 완전히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공동대표. 네. 그리고 전광훈은 늘 공천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황교안한테 공천권 좀 달라 그랬겠죠. 네. 그리고 황교안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전광훈은 공천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막 떠들어도 되는데 마이크 잡고 공천 50% 우리가 가져온다 떠들었던 사람이고 황교안도 그거 다 알고 어울려놓고서 네. 나중에 이제 총선 가까이 되면서 황교안이 전광훈을 또 토사구팽 시켜버린 거죠 그때. 그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공천권 가지고 싸움한 건데 전광훈과 황교안이. 네. 전광훈은 이제 자기가 꼬붕이로 데리고 있었던 김문수를 공심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랬었고. 아, 김문수 전 도지사가 전광훈 거의 뭐 하고 급이 그 정도인가요? 꼬붕이. 아. 근데 그때 이제 김문수 씨가 약간 정치적 입지가 약간 좀 불안했을 때인데. 네. 전광훈이 그 무대에 김문수 올려서 하느님이 지도자로 이제 뭐 정해졌다. 김문수는 대통령 될 거다 이래가지고 김문수가 엄청 업이 돼서 전광훈을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전광훈은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 생각은 아니고 공심위원장을 앉혀가지고 자기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고 황교안도 거기서 거의 오케이 하다가 이제 막판에 전광훈이 구속이 됩니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네. 구속이 되면서 이제 황교안 쪽에서 야, 이 전광훈 이거 같이 어울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광훈하고 단절을 확 해서 그냥 팽시킨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전광훈 목사가 경선이나 전당대회뿐만이 아니고 본선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지금보다 한 10배 더 셌다 보면 돼요. 그때. 그리고 당에서도 좀 더 가까웠고. 훨씬 가까웠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구속만 안 됐으면은 그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황교안이 전광훈이 구속된 거를 이제 기회 삼아서 숙청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광훈은 그냥 그때 감옥에서 이제 또 그 뒤로도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감옥 가서도 전광훈이가. 그래서 황교안과 전광훈 싸움은 뭐 지금은 둘 다 지금 약간 말을 다르게 하는데 둘이 완전히 한패였다가 황교안이 정리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김영호를 데려온 거고 황교안이.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민의힘이 더 폭락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막 개입하고 그랬으면. 어쨌든 구속되는 바람에 국힘당과 전광훈은 갈라서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차명진 전 의원 발언도 기억나고. 차명진이 이제 김문수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원래 그분은 이제 김문수 계보죠. 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전광훈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박근혜 문제가 나오는데 박근혜가 이번 총선 때 개입할 거라는 게 100%가 뭐냐면은 지난 총선도 개입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감옥에 있었을 때. 네. 전광훈,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손발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손을 잡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쪽이. 네, 이제 어퍼를 넣었는데 전광훈은 황교안을 잡고 있으니까 전광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망설였죠. 자기는 이 본가를 쥐고 있는데 박근혜가 그 당시 쥐고 있었던 지금의 우공당. 조원진이 그 당시에 조원진은 박근혜가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홍문종을 집어넣은 거죠. 홍문종. 그래서 홍문종과 공동대표를 했을 때 박근혜가 이제 이 당을 움직여서 전광훈과 통합을 해가지고 태극기 당을 한 3, 40석을 만들자. 이런 플랜을 진행했었거든요. 아, 그게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더 강력했더라면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죠. 만약에 이제 전광훈은 구속 안 됐으면은 계속 이 자유한국당을 끌고 가려고 황교안 쪽으로 갔고. 박근혜한테 오퍼를 왔는데 답을 안 했어요. 안 받았구나. 예. 근데 구속이 돼 버리니까 전광훈이 그때서야 이제 오퍼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전광훈 면회를 가게 돼요. 전광훈이 저 불러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박근혜하고 자기 태극기 세력이랑 해서 합당해가지고 빨리 신당 창당해서 가자.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우공당을 키워왔던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 이 조원진이 박근혜를 팔아서 만든 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은. 근데 박근혜는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그 오너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이인호 대사를 시키자. 전광훈도 오케이 했어. 막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근데 조원진이 이걸 틀어버립니다. 이거 내가 만든 당이다. 내가 당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조원진이 틀어버리니까
이 김문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당시 전광훈은 기독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대표는 김문수예요. 그래서 조원진, 김문수가 한마디로 야합을 해서 둘 다 감옥에 있잖아요, 박근혜, 전광훈이. 네네. 둘이 오은원데 네.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 둘이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 두 개가 없어진 거야. 네. 감옥에 있는데 전광훈 당도 없어졌고 박근혜 당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이 깨져버렸고 조원진과 김문수가 합당을 해가지고 자유공화당으로 준비하다가 조원진 일단 자기 당을 지켰잖아요, 박근혜한테. 네. 20일 만에 또 김문수를 내쫓아버려요. 이런 협잡질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공화당이 의석수는 못 내지만은 당비라든가 후원금은 많이 거친다면서요. 아니 그게 전부 다 박근혜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내는 전부 다 돈인데. 박근혜 도와주려고 내는 돈이죠.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이건 내 당인데 네. 조원진은 너는 대구 가서 선거하고 태극기 통합하려면 그래도 좀 더 폭넓은 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인호 대사를 찍었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니까 박근혜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원진 편지를 다 손절시켜 버렸어요. 다 반송해요, 조원진 편지를. 야, 이게 보니까요. 국회의원을 하고 뭐 도지사를 하거나 유력 정치인을 한 분들도 정당 운영에 있어서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 군소정당들,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막 갈등 생기는 거 보면은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한 달 만에 그냥 합법적으로 이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한 100억을 모아서 창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하고 정광훈이에요. 정광훈 목사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돼요. 정광훈도. 특히 정광훈은 보수에서 탄핵을 찬성한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광훈이 모으는 조직과 돈은 박근혜와 관계가 없어요. 따로 모으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정광훈 손잡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기 입장에서 외연 확장입니다. 정광훈을 잡는 거는. 자, 여기서 제가 좀 우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돈을 모아서 당을 창당할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자, 정광훈, 박근혜. 네. 두 명이에요, 두 명. 강용석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아, 이거 안 됐잖아요, 강용석이. 강용석은 안 되잖아요. 예, 조직이 이렇게 안 받쳐주고. 네. 최소한 작은 100억을 한 일주일 만에 모으고 그것도 네. 합법 뒤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소한 10,000명 조직이 전국적으로 포진시켜야 되는데 그거 박근혜하고 정광훈밖에 안 돼요. 민주당 계열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없을걸요, 민주당에. 그게 지금 민주당에 뭐 이재명 대표 정도는 현재는 가능하겠죠. 근데 현 대표인데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이재명 없고.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은 뭐 100억은 못 모아더라도 유시민 전 장관 정도? 근데 이제 그분 몇 번 했다가 이제 다 안 된 거고. 실패했습니다. 예. 그분 뭐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오늘 현재에서도 박근혜 정광훈은 일주일 만에 정당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역동성이 훨씬 크네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이제 되는 건데 아까 말대로 만약에 지난 총선 때 조원진, 김문수가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린 거야, 정광훈과 이 네네. 박근혜. 그래서 제가 정광훈 면회 갔을 때 정광훈 종로소에 같이 있었는데 종로소 이 철창을 지고 그냥 울부짖었어, 정광훈이. 김문수 죽인다고. 이 양반도 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네요.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광훈 입장에서는 황교안부터 김문수는 정치인에게 워낙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그 실제로 그건 뒤통수 맞은 거 맞아서 네. 어떻게 보면 정광훈이 그렇게 막 교활한 면이 없는 거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지. 근데 너무 오픈해서 드러내놓고 아니 요구하니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떠들어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얼마나 애가빠졌습니까. 이용해 먹고 치고 이게 반복돼갖고 이번에 또 윤석열에게 당한 겁니다, 정광훈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50석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우리는 뭐 합당한다. 그 당시 참 자유통합당이죠. 네. 합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그냥 씩 웃으면서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권의 기반 만들어 놓고 김영호 데려와서 정광훈 숙청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럼 정광훈은 본선 경쟁력이 없는 거야, 정광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끝까지 가겠는데 이 내부 권력 추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본선 가면 정광훈 끌고 다니면 안 되니까. 아니 본선에 갔을 때 정광훈 목사가 갑자기 표현을 했습니다만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중도적이고 통합적이고 아주 부드러워지면 안 되나요? 그런 이 머리를 못 굴리나요? 뭐 그분 자체가 뭐 이미 네. 어떻게 보면 중도고 뭐 극우고 따라서 반사회적 인물로 찍혀 있잖아요. 반사회적. 아니 이분이 이제 목사인데 네.
일단 기독교인들한테도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지탄받는 게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네. 목사들도 사람 그 기독교인 취급 안 하고 이분이 또 이제 예배란 하나님과 섹스를 하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떠들어가지고 아니 뭐 반사회적 발언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선거 나간다 했을 때 전광훈하고 사진 찍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선거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이 최대한 극단으로는 안 가야 돼요. 극단으로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선거하면 우리 일반적인 이론으로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마키아벨리인데 마키아벨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에서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정치는 좀 표리부동하고 말 바꾸기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인데 정광훈 목사는 그 점에선 정광훈은 그런 정치인답지가 않죠. 목사님이라서 안 되는 모양이네요. 목사라기보단 그냥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가, 스타일이 그냥 좀 무대에서 이제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들이 굉장히 순박하거든요. 네.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개그맨 체질 같아요, 전 정광훈이. 그럼 뭐 저기 개그 본능이라든가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이런 것도 탁월하구나. 있죠. 개그 본능 있죠. 개그 본능. 뭐 이 사람 그냥 뭐 걸어 다니는 개그 뭘 해도 다 웃기니까 이 사람.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포기하고 당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냈죠. 총선 때.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편지가. 근데 그거 뭐였냐면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미 총선 포기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한마디로 조원진, 김문수 그 당 찍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거대 야당으로 뭉치란 얘기는 박근혜 입장에서 아무런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조원진, 김문수가 자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큰일 났다 해서 자기 당 이거 아니다 내 당 아니다 그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총선 때 박근혜가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왜 저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정광훈하고 어울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조원진의 꼬임에 이제 잘못 걸려서 정광훈한테는 완벽한 배신자가 됐거든요. 예. 네. 이러니까 이제 이 정광훈 교회도 못 들어가요.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이분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맞아요. 개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혼자 좀 하다가 이제 그 전경련 라인하고 좀 알아서 이제 그 노사정 위원장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광훈 배신 때리면서 이분 정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이건 뭐 곳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김문수 전 지사 굉장히 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가톨릭이었는데 기독교도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그 정광훈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다가 네. 뭐 이제 교회도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죠. 정광훈하고 뭐 깨졌는데.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 80년대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김문수 지사가 제일 독하게 했다 그러더라고. 고문당하는 것도 제일 잘 그래서 버티고. 이번에 그 노사정 위원장의 김문수가 어떻게 됐냐 해서 일단 전경련하고 라인이 있었고 네. 김문수 지사가 지금 노조 있는 애들 전부 다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리면 된다. 정리하겠다. 사기친 거야 윤석열을. 그렇죠. 그 밑에 후배들이 김문수 만나줍니까? 그거 안 만나주지?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알지도 못해요. 김문수 노동운동 그만둔 지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한 50대, 60대까지 김문수 좀 알고 40대 네. 밑으로는 누구세요죠 뭐. 그리고 50대, 60대들은 김문수 배신자로 돼 있는데 만나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자기 커리어를 과장해서 노조 내가 평정할 수 있다. 내 전환 투면 끝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에 민중당이라고 있었어요. 제야 정당 만들 때. 그때 김문수가 이미 노동운동 그만두고 민중당에 들어왔어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실패를 하고 그렇죠. 네. 김문수, 이재호가 그냥 바로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YS 밑으로 간 거죠. 예. 원래 이제 제야 활동할 때도 YS하고 좀 친화력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김문수는 이 들어올 때 분명한 자기의 과거의 이 사회주의 노선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들어왔는데 전향했습니다. 예. 이재호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향 말도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뭐 전향 안 하더라도 뭐 그분 뭐 아니 그 사람 자체 그거 아예 그거 얘기가 없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딱 두 명이야. 하태경하고 이재호예요.
그렇죠. 하태경도 이제 주사파에서 완벽하게 전향을 한 아니 거. 이게 전향을 하지 않고 넘어온 사람이 하태경과 이재호입니다. 예. 하태경은 주사파는 아니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주사파가 아니라고 막 우겨대고 있는데 주사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주사파 맞지? 그거 아니라고 막 해서 하여튼 그 같이 넘어 들어온 최홍재라든지 최홍재, 그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뉴라이트들 이동호라든지 이동호 다 자기가 주사파했던 거는 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았는데 유일하게 그거 안 하고 지금 활동하는 게 이재호와 하태경입니다. 근데 이재호는 조금 달라요. 제야 운동할 제가 그쪽은 좀 아니까 그런데 이재호는 김문수는 사실은 80년대에 스탈린식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 소련 체제를 옹호하는 진짜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였죠. 예, 그런 거였고 하태경은 이제 친북이었고. 근데 이재호는 그런 식의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재호는 어떻게 보면 주사파 전신이요, 전신. 그렇죠. 주사파도 아니었고 전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친북으로 봐야죠. 종북이 주사파 전신이니까. 뭐 그까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수 내에서 이 요주의 인물을 꼽으면 이재호하고 하태경이. 전혀 안 했다 이 사람들은. 저하고 조금 이제 보는 입장은 다르신데 이건 뭐 곁다리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정광훈이 이제 이 선언을 했어요. 네. 국힘당하고는 절연하겠다. 근데 자기의 기독자유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당으로 윤석열에게 끝까지 충성하겠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 전광훈이 예전에 코로나 때 감염병 예방을 이제 이 법을 어긴 게 있거든요. 감염병법으로 저기 뭐 그게 한두 건이 아닌데 많았죠. 그거 이제 김용민 목사가 다 고소 고발한 게 경찰 단계에서 다 불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 재개. 그럼 윤석열이 정광훈 버리는 이게 겁니까?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500억 알박기 문제에서 김용민이 특수공갈죄로 고소한 거를 종로서가 또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또 수사 재개인데 정광훈 관련된 것들이 경찰이 불송치한 것들을 검찰이 계속 수사 재개로 압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작업이다. 지금 정광훈 죽이기는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탄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도 알겠죠. 검찰의 움직임 보면 뻔히 알겠죠. 본인도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신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거뒀습니까? 자기가 이제 윤석열과 공동정권 운영하고 김건희로부터 당권을 부여받고 막 떠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일정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당도 이제 김재원을 이제 정광훈은 징계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뭐 당원이 아니니까. 뭐 주요 당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김재원을 날려버린다는 거는 정광훈을 완전히 손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재원을 지금 이제 징계로 들어가고 지금 뭐 그것도 확실히 검토 중이라거든요. 전광훈의 이름이 적혀 있는 당원들은 추천인 적혀 있으면 다 쫓아내겠다 당원들. 이 이야기는 김기현 대표가 꺼냈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거죠. 김기현은 지금 오늘까지도 어떻게 최대한 정광훈을 이제 무마시켜 보려 그래요. 이거 김기현은 정광훈과 행사도 많이 했었고 뭐 정광훈이 지금 황교안한테 준 돈도 막 떠들고 있잖아요. 8천만 원 줬다. 돈도 줬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김기현은 지금 마크를 하는데 더 세게 지금 있는 거죠. 김기현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저 대통령실이라고 얘기되는 게 김재원의 징계를 대통령실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김재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일인데 이 대통령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자기 당의 그 최고위원 징계를 그걸 노려보다가 징계를 한다? 전광훈하고 무조건 손 끊겠다는 얘기죠. 이건. 이게 당무 개입인데요. 당무 개입이죠. 당연히. 당무 개입이고. 이 정도로 이제 이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티를 내면서까지 이건 나가라 너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정광훈이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절대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더 밟히게 돼 있죠. 한두 달 동안. 더 밟히게 돼 있죠. 윤석열 일파들이 정광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건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뭐 딜 관계가 아니라 정광훈 목사 혼자 짝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촛불 철인 집회가 시작이 되면서 전광훈이 맞불 집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의 문제니까. 대통령 된 이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캐내기가 쉽지 않죠.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공헌도 하나도 없어요. 공헌도가 없다. 없어요. 자기는 많다 그러지만은 그거 전혀 없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촛불 맞불 집회 들어올 때 대통령실에서 꽤 많은 격려를 했어요. 정광훈 쪽에다가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정광훈은 그 전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정광훈의 집회는 시작할 때부터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격려 전화가 왔습니다고 시작했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진 않았겠죠.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랬으면 그걸 막았어야죠. 정광훈이 그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다 하고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많이 의존을 한 게 한 10만, 20만 촛불 집회가 나가는데 정광훈이 3만 명 끌고 오면요. 네. 보도가 중립화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집회 보도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네. 정광훈이 같이 맞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맞불 집회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정광훈이 좀 무력화되면서 네. 요즘에 뭐 1000명도 안 되는데 뭐 지난 부활절 때는 좀 많이 모였었지만은 뭐 정광훈 좀 힘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이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사라질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다 이용해 먹고 이젠 됐다. 어차피 총선이다 해서 던져버린 거죠.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녹음을 한다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했겠죠. 예. 그걸 이제 오픈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정광훈 전성기야 그때가 촛불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정광훈이 맞불해줬기 때문에 네. 꽤 많은 소통했을 거라고 봤죠. 그때 저한테 정광훈이 연락이 와서 김건희하고 만났다 내가. 네. 그래서 당권을 내가 결정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최고위원 하나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때 정광훈이 너무 또 이제 어깨 힘들어한 거죠. 이 대통령실이 좀 잘해주니까. 실제 김건희를 만났을까요? 저는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김건희가 당권 가지세요 이 얘기는 안 했겠지.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정광훈이 김건희 안 만났다고 막 발뺌을 했는데 네. 여기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당권을 자기가 잡고 뭐 하면서 이제 이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임마 사냥개 노릇하나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를 팔면서 당권을 잡고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숙청 작업이 들어와서 요때 검찰 수사들이 막 재개가 돼요. 네. 요때.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실제로 정광훈이 당원을 집어넣어서 개입을 해가지고 전당대 때 결과를 내버렸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야 이거 공천 때 또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건 빨리 정리하자 해서 윤석열 쪽에 정리하는 거고 아마 천공의 또 양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전광훈이 그 또 예전에 천공하고 김건희를 깐 게 이제 네. 어쨌든 뭐 무늬만 목사지만 목사잖아요. 목사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막 쌍욕을 퍼붓다고 이 도사하고 놀지 말라고 막 쌍욕을 이거 천공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천공 쪽에서도 작업을 했을 거고 그래서 현재 정광훈은 완전히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데 윤석열 바짓가랑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밟히게 돼 있다 한 달 동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 검찰이 독한 마음 먹으면은 윤석열 정부 내내 그 감옥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구속도 될 수 있어.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특수공갈 같은 경우는 그건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정광훈의 그 500억 알박기가 얼마나 그 민심을 악화시킵니까? 그렇죠. 이거 왜 가만히 있냐 그러기 때문에 특수공갈로 검찰이 구속시키면 끝나요 내일이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정광훈은 그 동안에 감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요. 감옥을 별로 두려워하진 않아요. 뭐 몇 달 갔다 오고 1년 갔다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네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감옥에 또 이 목사여서요. 이 교도위원 신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감옥 가면 또 이 사람 대우 받아요. 그래서 범털이구나. 예, 범털이요. 범털 플러스 알파 또 이게 빵쟁이여가지고 감옥 무서워서 못 덤비진 않을 거고. 네. 근데 500억 돈 문제 때문에 좀 숙이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엔 그것도 다 무산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한두 달 동안 더 밟히다가 네. 윤석열 퇴진으로 나올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제 극우라든가 그 아스팔트 운동에 대해서 크게 찬성을 하지 않지만은 정치인이 당원을 대하는 자세가 부려먹고 팽하는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의 당원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참여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같이 정당과 함께 성장해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뭐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또는 뭐 민주당 일부에서도 당원들을 뭐 훌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홍준표가 지금 앞장서 있는데 네. 홍준표야말로 지난 대선 때 정광훈과 손잡아서 정광훈이 대선 운동 다 해줬고 네. 문재인 정권 때 홍준표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광훈의 그 문재인 비판 집회 때 홍준표 다 왔고 잘 놀았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 하는 거 보면은 정광훈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되고요. 자기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김재원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음. TK를 해야 되니까 정광훈까지 한꺼번에 날리자 했는데 홍준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광훈하고 같이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물론 김재원을 싫어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홍준표 시장은. 네. 원래는 김재원 치다가 정광훈까지 붙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악랄하게 정광훈을 쫓아내자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광훈을 꼭 쫓아내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정도 애들. 아 이준석은 진짜 정광훈하고 관련 없죠. 그쪽 애들은 이제 관련이 원래부터 정광훈을 이제 멀리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들은 다 정광훈 도움 받은 사람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 한 사람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여당의 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흐름인데 이걸 다 전주 선거 증거를 정운천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나. 정운천에게. 이거 정광훈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당원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말씀 드리겠고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오늘 아침에 상임 고문에서 해촉됐다는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다 TK 이 지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과도하게 김재원과 정광훈을 치는 것도 TK 지분 문제다 보니까 김기현 쪽에서 이번에 홍준표를 또 쳐버린 거죠, 그냥.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좀 과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상임 고문이라는 게 이거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상황, 대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는 전직 당대표로서 이런 말 하라고 직책 만들어 놓은 게 상임 고문이거든요. 쓴소리를 대표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만든 게 상임 고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는 지금 현역 대구시장이고 그거는 상임 고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차기 대선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임 고문자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줬으면은 그 자기는 상임 고문으로서 할 말 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전직 당대표들은 다 상임 고문을 줘요. 날려버렸죠, 홍준표는. 이건 뭐 콩가루 집안인데. 완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총선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정권이 영남권하고 강남권밖에 없으니까 박 터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그리고 너무 숟가락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홍준표도 이 숟가락 든 거지. 홍준표도 지금 대구에서 제가 영향력 행사하겠다는 거고. 이명박 일파들이 지금 24명 데리고 지금 갑자기 활동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동관부터 뭐 아까 이재호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숟가락 대고 있죠. 박근혜 이제 시작했죠. 정광훈 또 옆에 있죠. 먹을 건 없는데. 그렇죠. 숟가락 들고 완전 이거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의자는 일단 5개예요. 이제 술래잡기 하듯이 뱅뱅 7명, 8명이 돌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약한 사람부터 잘려나가잖아요. 숟가락 든 사람 중에. 정광훈이 제일 먼저 잘라내네. 그리고 이제 초유에 검사들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 뭐 강북에 나가라면 나가냐고요. 강남이나 영남권 달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남권이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 온 거죠.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된 문제예요. 이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한 것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었을까요? 있겠죠. 예. 충분하죠. 예. 좀 입을 줄여야 되거든. 빨리빨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약한 정강부터 밟고 두 번째 약체가 홍준표라 그랬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잉 충성하는 발언 많이 했는데요. 정광훈만큼 했으니까 따지면 아무리 과잉 충성해도 가장 약체 둘을 날려버린 거죠 일단. 날려버려도 아직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다가 검사 세력 같이 있고 또 영남의 현역들 있지 않습니까? 현역들을 쳐야지 뭐 자리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지난주에 있었던 백분 토론에서 유시민 장관하고의 백분 토론에서 본색이 약간씩 드러났어. 윤석열 대통령 편들라니까 제대로 편도 못 들고 발언도 비판도 못하고 요리조리 피해만 다녔죠. 어정쩡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차기 생각하면은 노골적으로 했다가 안 되는 거 알고 좀 TK 민심도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죠. 어정쩡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백분 토론 봤으면은 역시 홍준표는 우리 편은 아닌 거 확실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광훈이나 홍준표나 날아간다고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날아간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에다 불 지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 참 청야 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그 정광훈 목사도 늘 이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고요. 홍준표 시장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일 센 인물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행보를 완전히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치 재개라고 보면 돼요. 이건 아예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해버렸더만.
이미 그 동아사 가는 거를 언론사에 다 알렸어요. 네. 전체 다 알려가지고 전체 취재원 다 들어왔고 박근혜 지지자도 300명 몰려 들어왔고 저희 미디어치 독자들도 갔어요. 가가지고 다 취재활동, 그 스픽스 대구팀하고 취재활동 다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말을 안 했는데 서희연 스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보수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 이 사람은. 원래 조계종이 여의도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 서희연 스님은 조계종 내에 가장 보수 정치인이에요, 서희연 스님이. 그래서 박근혜의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말은 서희연 스님이 다 해버렸어요. 박근혜는 비선을 움직인 적이 없다. 비선은 문재인이가 더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걸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걸로 정치적이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나쁜 감정이 없을 텐데요. 본인을 구속시킨 사람도 아니고 사면까지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공식적으로 감사의 그 메시지까지 냈었고 윤석열 대해서는 아직도 좀 차갑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인데 어제 오늘 뭐 보수의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유근일 유근일이 이제 보수의 뭐 3대 언론인데 박근혜는 절대 윤석열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칼럼 쓴 거죠. 아버지를 봐서라도 문재인하고 싸워라 그러는데 문재인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싸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물론 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데 어쨌든 퇴직한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현실 정치인도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하고 싸우라 그래. 이재명 야당 대표잖아요. 뭘 야당 대표하고 싸웁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끌고 왔나 봐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싸우라고 이제 다 주문들이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잘해줬습니다. 책상도 넣어주고요. 의장 넣어줬고 병원 2번이나 보내줬고. 병원도 2번이나 보내줬고. 파격적으로 사면 복권 다 시켜줬고. 사면 복권 시켜줬고.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선 반응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들도 박영수, 윤석열 특검팀이었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일단 윤석열이에요. 이게 자꾸 그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윤석열이 특검에서 뇌물죄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지들이 특검 이제 그 수사기간이 끝나니까 그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받아가지고 한 거죠. 윤석열이죠. 그거.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기간이 6개월이 끝났습니다. 이때 석방시켜야 되는데 SK 건을 별건으로 가져와서 추가 구속시킨 것도 윤석열이에요. 그걸 자꾸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그래요. 병백희 그리고 박근혜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구속시킨 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보수는 무조건 이제 윤석열하고 정치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지금 조작에 밝혀져 있는 태블릿 조작 문제하고 국민들도 이제는 나는 이재명 사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야, 이 박근혜가 뇌물을 안 먹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뇌물죄 조작 문제는 붙어라 윤석열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쪽이 이제 우리 쪽 따지면. 변희재 대표님 주장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된 것과 범죄자 박근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리해라. 예를 들면 그 탄핵이라는 거는 범죄 안저질로 탄핵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거 뭐 직권남용 하나만 걸면 끝나는 건데 정치적인 심판과 박근혜와 보수 전체의 명예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린 거는 뇌물 500억을 먹었다고 발표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45년 구형이 나왔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특검이 구형해야 될 거를 법적으로 특검이 구형해야 될 거를 특검은 다 빠지고 한동훈이가 나타나가지고 박근혜를 꾸짖으면서 30년을 구형합니다. 박근혜 명예를 짓밟은 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박근혜가 정치재개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재개 이전에 자기 개인 명예부터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아버지의 명예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스타일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진실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스타일이 진실투쟁하고 거리가 멀고 권력투쟁에 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박정희 대통령이 YS 때부터 이제 좀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온다. 박정희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박정희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면은 자기 재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경 재단도 있고 박근혜 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건 김대중이 만들었지만은 박정희 기념 재단도 있어요. 그런 재단을 갖고 박정희의 공을 많이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정치에 들어와서 보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정치하려면 무조건 박정희 찬양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려가지고. 그렇게 끌고 온 거야 지금까지. 그럼 그 방식이 맞았냐 이거죠. 그 방식 해가지고 그럼 박정희의 지금 명예가 회복이 됐냐. 박근혜 탄핵으로 다 같이 추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명예는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건데 지금 하는 스타일 보면은 또 TK에 이제 최경환이 준비하고 있고 우병우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현역들도 이제 교체가 되면 다 박근혜 쪽으로 붙어버릴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데리고 또 TK에서 이제 한바탕 붙어가지고 20석, 30석을 만든다, 친박을. 그 방식으로는 저는 개인의 명예 회복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이분은 스타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1순위를 그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명예 회복이 여권의 분열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겠네요. 직결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미 2월 5일 날 박근혜 사저에 가서 태블릿 조작의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이다. 입장을 밝혀라고 제가 책까지 넣어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가 나와서 윤석열 한동훈은 태블릿 조작 밝혀라면 순간에 이건 뭐 사단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보수, 윤석열의 조선 보수들이 이걸 막으려고 지금 난리 법석하는 거고 저희 같은 이제 이른바 변절하지 않은 보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붙는 건데 박근혜 사저에 지금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근일 논설 고문이 뭐 그런 그 얘기죠. 진실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야기네. 입 다물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네 이분들도. 언제라도 말 나오면 태블릿이 아니라 뇌물죄만 얘기해도 이거 파장이 크니까. 네. 그냥 박근혜 입 다물게 하려고 난리 들인 거죠 지금 보수들이. 조만간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가죠. 예방하러 가서.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거를 즐기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가 권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줄 세우고 이 조종하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웠던지 그 피를 물려받았던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도열 좋아하잖아요. 도열? 도열 시켜가지고 악수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그 개파 싸움을 지금 몇 년을 해온 사람인데 그거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개파 싸움 잘하죠. 개파 싸움 잘하잖아요. 패거리 싸움을. 그러니까 지금 또 개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기현이 원래 친박이었습니다. 그 김기현이 자기 무릎 꿇리는 거예요. 네, 자기 입하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요걸 갖고 정치적인 제가 볼 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을 감옥까지 가서 밝힌 내 입장에서는 근데 박근혜 용납이 안 돼 이런 행태를. 진실을 밝히는 게 있으면 자기가 이게 태블릿 조작이 제 사건뿐만 박근혜 사건도 들어가 있거든요 증거로. 밝혀줘야지 자기가. 네네. 그걸 갖고 자기가 장난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월 4일 날 또 가요 박근혜 사전을. 가서 태블릿 조작에 유영아까지 개입해 있습니다. 자기 측근이. 이것도 박근혜도 다 알아요. 제가 다 줘서. 근데 유영아를 왜 데리고 다닙니까? 그래서 유영아부터 자백받으라고 제가 기자회견하고 다른 보수단체는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는 윤석열을 도와라 기자회견하고 이제 보수가 박근혜 사저에서 이제 한바탕 붙는 거죠.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결국은 박근혜 대표는 진실투쟁보다는 권력투쟁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죠. 권력투쟁을 할 것이다. 근데 권력투쟁을 하다 보면은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 보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의 하나의 또 특성은 나눠 먹기 못해. 이게 안 돼, 이 자체가. 이 성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결점인 거예요. 타협과 나눠 먹기 못해요. 좋게 말하면 깔끔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해창하고도 싸워서 한번 분당한 적이 있고. 그렇죠. 이명박이랑 끝까지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안 돼, 이 지분 문제가. 그래서 결국 탄핵 당할 때 이명박이 탄핵에 앞장서 버렸는데 지금도 TK의 나눠먹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이명박과 윤석열과 나눠먹기 문제인데 못해요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야 쓸어버려 이럴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기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윤석열 칠 수 있는 무기들은. 이걸로 때려 죽이면 되는데 내가 왜 나눠야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 투쟁으로 가지만은 진실을 들 거다. 그래서 박근혜 입에서 일단 태블릿 조작부터 다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김기현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곳에 대한 방어막으로서의 역할, 박근혜 대통령의 활용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예. 김기현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힘도 없고, 네. 자기 이제 귀책살이 너무 많고, 네.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고. 야, 균형자론인데 김기현이 지금 거의 뭐 양다리 세다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검사들 밀어 넣으려고 할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영남 의원들은 그걸 막으려고 할 거고 그 중간에서 본인은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군이 된다면은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하겠네요. 뭐 저희가 TK 석관하는데 김기현이 돕는다 그러면 김기현이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김기현 자체야 뭐 탄핵도 찬성하고 했지만은 뭐 그거야 뭐 지금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이 TK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마 서울시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박근혜가 움직일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기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치면서 움직이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정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통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뭐 김기현이 윤석열 편인가? 이기는 편이지. 그렇죠. 예, 이기는 놈 편이지 김기현이는. 저는 김기현은 이미 자기 목표 달성했다고 봐요. 당 대표 됨으로써 본인이 울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목표가 사실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목표가 이제 그럴 겁니다. 울산 지역구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2000년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박근혜 전광훈 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박근혜가 야 윤석열 이것들 너무하네. 내 지분 이거밖에 안 쳐줘. 한번 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전광훈을 활용하겠죠, 박근혜는. 전광훈은 진짜 땡큐겠네. 지금 전광훈은 박근혜 힘 받아야죠. 윤석열 전광훈은 이제 박근혜하고 손잡으면 저하고 손잡아야 돼. 윤석열하고 한판 붙으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 아니 캐릭터상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광훈 목사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은 원래 전광훈이 박근혜 되게 싫어해요. 예. 아 싫어요? 예, 그러니까 전광훈 나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박근혜 나눠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전광훈은 김무성 편이에요. 김무성 편. 근데 전광훈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혼자 독자적으로 전광훈이 뭘 할 수 없잖아요. 전광훈은. 아니 지금 윤석열한테 짓밟히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광훈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보수에서 친다는 얘기는 윤석열 이자가 조작 수사의 주범이고 탄핵의 주범이다 이렇게 치는 건데 전광훈은 없어요. 그게. 그걸 쥐고 있는 게 박근혜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미디어 치죠. 박근혜는 지금 그러면은 전광훈에게 우호적인 손을 내밀어야 될 이유가 없겠네요. 아니죠. 스타일상. 아니죠. 나중에 이제 한판 붙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쟁인데 아군 늘려가야 되고 전광훈은 활용 가치가 있죠. 돈과 조직이 있는데 아직도 충분히 활용 가치 있죠. 그리고 미디어 워치에서 명분을 대고 우리 이제 무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광훈 박근혜 다 저한테 연락 올 거라 봅니다. 한두 달 안에. 둘 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특히 전광훈은 뭐 저하고 뭐 완전히 이거 15년간 동지였는데. 제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제가 전광훈 만났을 때 전광훈이 딱 그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촛불 애들이 퇴진시켜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는 태극기 들고 윤석열을 막겠다. 지켜주면은 반을 요구하겠다. 정권 지분에. 장관 10개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100% 토사구팽 당하니까 그때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토사구팽 나가면은 그게 지금 그날이 온 거죠. 전광훈 목사가 뭐 극우적이라든가 파시스트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사회 불만 세력 비슷한 거죠, 그죠? 그냥 글쎄 뭐 종교에 관해서 제가 볼 때 반사회적인 종교 같은 말을 막 종교 이상하게 하는 것 같고 극우는 막 보수에서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고. 전광훈은 그냥 사회 불만 세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불만 세력이 왜 불만이 있을까? 다 불만이잖아요. 저기 뭐야 감염병도 불만이고 뭐도 불만이고. 아니 근데 그건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투쟁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은 나는 저한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전광훈은 그렇게 위험 인물로 보진 않아요. 웃기는 인물이지 그렇게 위험해서 사회를 박살내고 오히려 저런 인간들이 난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더 위험하다 보지. 예, 전광훈은 그게 위험 인물 아니에요. 그 심성이 그렇게 나쁜 인간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심성이 뭐 바르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사악한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재밌어. 자, 오늘 저희가 중요한 인물 이야기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 잠깐 더 하면 홍준표 시장 지분 챙기기 어렵겠죠? 근데 홍준표도 그러면 이기는 쪽에 붙겠죠. 아마 윤석열하고 맞붙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쪽에 줄 서가지고 이제. 네. 박근혜 홍준표는 정말 싫어하는데. 홍준표도 박근혜 대통령 싫어해요. 네, 그래서 워낙 싫어해서 전광훈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어 박근혜는. 근데 홍준표는 워낙 싫어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뭐 촛불 태극기 퇴진 집회를 또 이번 주에 하는데 맨날 이제 저한테 언제 끌려 내려옵니까 소리 그랬을 텐데 박근혜와 전광훈이 윤석열의 칼 대는 순간에 끌려 내려옵니다. 지킬 세력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네. 생각을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보수가 분화되면서 앞장섰던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보수가 변희재 대표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대로 된 이념화된 그리고 자기 이 지향점을 가진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익 관계에 의해서 이합 집산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번 기회에 정돈을 해야 돼요. 보수 내부가 정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 와중에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정권 탄생한 거거든요. 네. 보수 내부가 정돈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겠습니다. 현실 정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그래 이제 요즘에 제가 보수에 하는 짓들이 너무 한심하니까 이게 잘못된 보수냐 아니면 보수 이념이 한국에 잘못된 거 아닌가 했을 때 요즘에는 이 보수 이념이라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전통적으로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나 가능하지 한국같이 이렇게 요동치고 일제 나라 뺏겼다가 막 6.25 벌어지고 이런 나라에서는 보수 이념이 기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수가 기존 체제의 장점을 살려가는 건데 한국같이 체제가 막 변화버리면요. 결국 권력자분들한테 빌붙게 돼 있어요. 보수 이념 가지면. 그게 박근혜 사랑유행 하다가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의 줄선 보수거든요.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잘못된 보수가 아니라 보수 이념 자체가 한국에서는 기회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보수 이념을 좀 따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종교 문제도 있어요. 사실 서구의 보수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면 청교도 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교도 윤리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국의 보수에서 나 이거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청교도인데 우리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기복신앙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좀 한편으로 보면.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보수를 근데 보수에서 윤리를 박살내버린 거는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예, 전경련이 박살내버린. 그럴 수 있네요. 윤리보다 능력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게 정규제하고 정경련을 들고 와서 도덕성은 필요 없다, 능력이다. 보수가 원래 윤리인데. 원래 그러니까 청교도 윤리가 보수주의거든요, 미국에서는. 보수가 원래 윤리인데. 이게 재벌이 끼어들으면서 이걸 박살내니까 그럼 보수는 뭐냐 이거야. 내놓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그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도 안 지켜, 윤리도 없어. 뭐냐 이거 능력이 있기라냐. 이익과 권력 기회주의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 세력들이 보수를 잘못 적용한 게 아니라 보수 이념이 이제 안 맞는 거 아니냐 한국에. 근데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익 통일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권력 통합이 안 되니까 보수들이 이렇게 막 자꾸 분화하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유주의로 그냥 포괄놔도 되지 않을까 보수를 빼버리고 원래 정치 철학은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3축으로 가는데 한국은 보수주의 빼버리고 자유주의가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도 사실은 자유주의 영역이 제일 넓죠. 자유주의는 좌우파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파 좌파가 거기서 이제 현재 보수주의를 담아야죠. 이 이상한 보수주의 가지고는요 계속 변절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이 박세일 선생 살아가실 때 그래서 보수란 말을 잘 안 쓰고 공동체 자유주의를 얘기를 썼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한국형 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 자유주의가. 미국형 보수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와서 보면 박세일 선생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보수 이념을 좀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절해 버렸고. 박세일 선생 책은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박세일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걸 이제 해야 될 사람들이 유군일 조갑제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변절해 버렸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박세일 선생 이야기는 그 유럽식의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보다는 미국식 보수주의에 가까워요.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이쪽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개혁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특히 법원 검찰이 개판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거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게 보수 이념하고 맞냐? 이거는 급진적 자유주의하고도 더 맞는 게 아닌가. 검찰, 예를 들면 보수가 집권하더라도 검찰 법원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이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수는. 근데 저기 미국에서의 공동체주의라는 게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김용민 목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혁신도 같이 수반돼야 돼요. 선생은 이제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불교식 공동체를. 재밌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의 내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뭔가 현실화된다는 그런 느낌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계속 추적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노무현을 그리는 봄을 주제로 릴레이 국토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참가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